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집값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덩달아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나올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회복이 시작된 걸까요? 최근 관련 지표들 그리고 대내외 변수들까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 그리고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고금리 속에도 집값이 계속 꿈틀대고 있습니다. 먼저 수치를 좀 보면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4주 연속 상승했고 그렇죠. 또 지방은 작년 5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먼저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지금 상저하고 이런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수차례 한 교수님하고도 여러 번 했으니까요. 그런 전망을 내놓았었는데 거의 예상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는 이 앞전에 이제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2021년 10월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6년간 상승하고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은 이 주택 경기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저점을 일단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올 설이었죠. 1월 말 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특징은 서울과 수도권 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먼저 올랐고 그다음에 마용, 성광, 노도강 우리가 이제 이런 약자를 쓰지 않습니까? 금강구까지 오르고 난 뒤에 이게 수도권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원과 용인, 성남이 오르고 요즘은 이제 반세권이라고 그래서 화성, 용인, 핑택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었고 최근의 사이클을 보니까 인천도 올랐습니다. 송도. 그리고 이제 이 상승이 이제 남하를 해서 부산과 이 대구를 제외하고 이제 집값 상승세가 올 2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이제 확산이 되었다. 그동안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 현상을 하나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셋값마저도 이제 상승 반전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전셋값이 오르고 매매값이 오르면 또 전국적으로 이런 상승세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제 본격 회복에 들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데 일단 지표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다시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거래가 충분하지 않다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부동산 경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는 1차 바닥은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표상으로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반등한 지역이 1월 달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다만 그 반등의 폭이 전 고점, 우리 2022년 고점에 대비하면 전국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에서 15% 다 아직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4주 연속 서초구나 강남구 일대가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데 그 상승의 폭이 미미하고 지금 둔화 형태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려면은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6월 달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서울만 빼고 꺾였었어요. 근데 이제 7월 달 들었으니까 서울도 지금 꺾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추세가 꺾인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두세 달 더 봐야겠지만요. 연말까지. 그 얘기는 지금 정부가 1.3대책 특례보금자리 또 유주택자 전세대출 풀어주고 또 금리 동결한 상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다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예년 평균 6,200건의 반토막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집값의 수준과 우리 실질 서민들 수요층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특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발표 나왔죠. 통계청에서 그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3.9%입니다. 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네네. 그런 와중에 금리까지 올랐으니까 주택을 예전에 샀을 때 부담보다 지금 더 높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이 전 고점에 90%까지 간 지역도 서울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가설 수 있는 수요는 거의 소진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지표가 거래량 둔화로 나타났고 이것이 저는 연말로 갈수록 점점 거래량이 이제 줄면서 다시 한번 재조정 기간이 시작될 거의 어떤 초입이라고 저는 좀 신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살짝 약간 좀 다른데요. 다르게 네,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교수님 말씀에 이제 뭐 이렇게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 좀 특징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한 교수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강남과 용산과 성동,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에 특히 이제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고가 대형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이렇게 갱신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남의 한강변 재건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가 대형 주택 이런 거는 희소 가치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지금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점들도 우리는 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2, 3년간 급등했던 집값이 한 20% 이상 급등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7월까지만 놓고 보면 벌써 10% 이상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이미 또 반등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저가 급매물이 이제 소진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생애 최초 주택,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차이가 다른 것은 저는 이렇게 간다면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네. 또 다른 견해를 또 한 교수님 가지고 계신 걸로 네. 보입니다. 교수님 앞서 지금 바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네네. 언제쯤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정부가 물론 정책적인 요인도 좀 있죠.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것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하는 네. 게 이제 정부 당국의 입장일 것이고 시장에서는 이미 전 정권 때 너무 집값이 높아서 이번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뽑았는데 주택 가격이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또 정부가 네네. 연착륙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국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맞는데 그 수준이 지금 또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을 다 받고 있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고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줄고 있는데 그럼 이 주택 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유효 수요가 적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가 영끌 때 이미 많이 샀잖아요. 네. 샀고 그럼 영끌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 내가 원래 계획은 2, 3년 뒤에 살 계획이었는데 집값이 너무 오를까 봐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무리해서 샀어요. 근데 잠시 급락을 해가지고 좀 고통을 겪었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추세인데 지금의 어떤 양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안 받쳐준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반등을 그칠 가능성이 여러 데이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례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소득이 좋아지거나 경제 상황이 낫다라면 저도 원장님 의견에 동조해요. 왜냐하면 여력이 충분하니까 부담 능력이 있다라면. 네. 근데 지금 부담 능력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는 게 그냥 반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내가 100원을 벌고 있었는데 집값이 200원에서 못 샀어요. 근데 얘가 지금 한 150원 내려왔다 다시 190원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내 소득은 더 줄었어요. 이자는 더 올라갔어요. 집을 살 수 있나요? 그 수요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2022년 8월에 금리 올리기 전에 이미 주택 거래량은 급락했거든요. 네네. 막 1000대로. 근데 지금 3000대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다 썼어요. 다 썼는데도 이 정도라는 것은 이제 큰 특례보금자리로는 이미 소진이 다 됐거든요. 한 39조 중에 한 34조까지 소진된 걸로 알아요. 한 네. 5조 남았고 거의 다 됐고 50년 만기 이번에 푸는 바람에 6월, 7월에 이어지려고 했던 것이 정부가 50년 만기는 이거 미래 세대에 빚으로 집값을 떠받치지 않은 비판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월말에 내가 9월 1일부터는 좀 잠정 중단하는 거로 좀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러면 살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 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 꺾였다는 자체가 그러면 더 살 사람이 없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누구나가. 네. 이 와중에 경제 상황이 좋다라면 저도 동감하지만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연말까지는 뭐 중국발 리스크도 있고 미국이 또 11월에 또 금리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율 압박 못 견디거든요. 네. 이런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팩트보다는 안 좋은 악재들이 많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은 상승세가 계속 갈 거라고 네. 장밋빛만 가는 거는 너무 좀 긍정적인 확장적 해석이고 제가 볼 때 모든 리스크에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뭐 모든 투자 자산의 관리 방법이니까 네. 제 생각에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시고 한 연말까지 보신 다음에 다시 어떤 자산 관리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좀 낫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기다려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끌족들 네. 지금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땡기면서 지금 집을 사는 게 좀 문제라는 그렇죠. 말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한은 총재께서 빚내서 집 사는 투자하지 말라라고까지 작심 발언을 지금 할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가 있어요. 네. 이게 이런 발언을 나온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심리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앵커께서 질문을 날카롭게 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집값이 오른 배경,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설을 기점으로 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금리가 어쨌든 정부가 이 기준금리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제 시중금리라고 그래서 주담대 금리하고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좀 내렸던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오르고 있지만 네. 이제 그때 좀 이게 한 4 내지 이게 7에서 8%까지 상단이 갔다가 이제 4 내지 5%로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특히 30, 40대가 주택을 많이 샀습니다. 네. 지금 30, 40대가 우리가 이제 20, 30대, 30, 40대까지 영끌로 보는데 네. 이분들이 집을 사게 된 산 그 비중을 보니까 거의 60%가 돼요. 네. 그러니까 30대가 집 산 비중이 43%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대가 압도적 1위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이게 이제 또 정부가 거기에 맞추어서 저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특례보금자리 대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초자 주택 대출, 그러니까 연착륙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 젊은 층이 집을 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금융대출 규제 문턱을 낮추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나 이분들이 유독 서울하고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오르면 서울 강남부터 오르는 게 순서고 또 서울이 오르게 되면 경기도나 인천으로 확산되고 이게 점차 이제 말하자면 그 뭐 대구나 이렇게 대전 이렇게 확산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칙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올랐고 한은 총재께서 이런 걸 두 가지를 걱정했죠. 영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묻지마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한 38% 정도를 대출에 의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게 이게 효과를 좀 연착륙도 도움이 됐지만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때문인지 몰라도 가계부채 같은 경우가 1,862조 그리고 주담대가 1,032조를 넘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앞서 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50년 초장기 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DSR을 우회하는 효과가 네.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매월 갚는 원리금이 줄어들게 되고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돼서 중단하고 또 개선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이 중요하고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젊은 층 아까 특히 30대, 40대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과거의 경험 학습 효과예요. 뭐냐면 이게 집을 안 샀더니 벼락거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지금 집 없는 거지가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고 이게 시장에 지금 좋지 않은 집값이 급등한다든지 우려.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바람직하고 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급매물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한 교수님 설명대로 거래량이 그렇게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지금 아니면은 집살 타이밍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들어가서 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집은 아무 때나 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드릴 말씀이 이거죠. 지금 파시는 분들은요. 네. 저 어제부로 서울의 매물 건수가 매매 아파트만요. 7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네. 역대 최대입니다. 대한민국 통계 이래.
그럼 거래량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래량은 줄고 있어요. 그러면 물건이 아까 제가 3,500개씩 거래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7만 개에서 3,500개면 6만 7천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시장에. 네. 근데 살 사람이 3,500명이고 물건이 7만 개면 수요 공급의 법칙 시청자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때야지 매물이 정상인가요? 그렇다는 뜻이죠. 네, 아파트 지금, 매매 매물이 그 매물이. 정도면 당연히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불안감에 뒤이어서 대출을 풀어주다 보니까 아 그래 대출 이 정도면 내가 계산해봐서 이제 마지막 불꽃을 튀우면서 영끌이 다시 붙는다고 봐요 저는. 네. 이번에 매수자 중에 63%가 3040이거든요. 네. 5060은 왜 안 살까요?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네. 아, 이 가격은 무리한 가격이다. 말리고 있잖아요. 젊은이들끼리만 지금 서로 모여서 권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되고 한은 총재께서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를 파월 장관은 이미 8개월 전에 얘기를 했고 네. 8개월 만에 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파월 장관이 그 말 이후로 금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계속 올렸잖아요. 올릴 거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였고 그러면 한은 총재의 얘기는 또 뭘까요? 의역해 본다라면 내릴 일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지금 3.5%가 기준금리지만 여러분 지금 은행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은행채 금리나 시장 금리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리에 지금 뭐 조달 금리, 위험 금리 그 계산한 걸 보니까 은행에서 지금 CD성 양도성 예금 증서 그 금리에다가요. 한 3.7에다가 2.5 정도 플러스를 하더라고요. 그럼 최단 하단이 한 6%예요, 신용은. 그럼 주담보는 정부가 좀 정책을 갖다가 조금 권유하다 보니까 뭐 네. 4.5, 4.6 이러지만 그건 1등급이죠. 2등, 4등급, 1등급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집이 있겠죠. 네. 그러면 집을 추가적으로 사실 분들은 누구예요? 4, 5, 6등급이겠죠. 네. 4, 5, 6등급의 금리는요. 6.5% 수준입니다. 잘해야 6%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이 30년 만기로 하면은 네. 그러면 조금 부담이 덜하니까 마지막 수요가 좀 저는 붙는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금 입주 물량이 올해 40만 채거든요. 네. 특히 가을 지금부터 많아요. 그리고 내년도 35만 원 채요. 충분히요. 2년 동안을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 기간을 봤을 때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총재가 얘기한 거죠. 유지가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버티지 못하는 분들의 물건이 나와서 조정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따라 사지 마라. 왜? 네, 그게 네. 뭐예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는 총재 얘기를 그냥 편하게 들으면 지금 사지 마라. 싸질 거다는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 시장에서 판단하실 때, 지금 뭐 언론들이 요즘 뭐 시장 상승 분위기를 많이 띄우는데 영끌 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폭락할 때 책임졌나요? 안 졌잖아요, 언론들이. 대부분의 언론들이 팩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특정 시장 친화적으로 기사를 내보내다 보니까 영끌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회복하나 싶은데 그분들 아직도 고생 중이거든요. 네. 그럼 영끌투는 막아야죠. 영끌투를 막겠다는 한은 총재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네. 근데 뭐 한은 총재는 금리만 얘기를 했을 뿐인데요. 네. 이제 한 교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 가지만 덧붙이면 짧게 하면 하나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좀 오를 수도 있다. 네. 지금 3.5의 금리가 3.75까지.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도 5.7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잖아요. 네, 잭슨 홀에서 엊그저께.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금리가 근데 이게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 금리가 한 차례 올리고 난 뒤에는 적어도 또 내년 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 특정할 수는 없지만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시장이 또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발을 두고 느끼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를 우려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서 소위 말하면 묻지 마시기 이렇게 또 말하면 50년 만기에 막차를 타자.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저는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나 이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한 교수님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은 한 가지 의견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중요한데 네네. 이게 서울의 집값이 문제예요. 항상 진원지가. 그렇죠. 그래서 좀 서울에 내년에 입주 물량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2만 8천 가구예요. 올해가 약 4만 가구 정도로 입주가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2025년에 되면 6만 1천 가구 정도가 그러니까 민간 통계가 아니라 서울시의 발표니까 조금 신뢰성을 가지고 받아야 되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고 내 집 마련이나 대응해야 될 걸로 봐요. 네. 제가 예전에 국토연구원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적정한 서울에 매년 입주 물량은 4만 5천 가구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올해 4만 가구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년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2만 8천 가구니까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이고 문제는 서울의 공급 부족으로 전세값과 집값이 오르면 서울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예, 경기도와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 해결은 적어도 2025년이 되어야 좀 해결이 될 것 같다. 예, 경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성장률이 조금 더 네.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입주 물량 이런 것들도 정부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책 당국이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전세값과 집값이 동반 오르게 되고 이때의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이 받기 때문에 정부도 서울시도 그러고 네. 나름대로 이 주택 그러니까 상기 신도시를 늘린다든지 다른 뭐 모아주택이라든지 공급을 늘리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면 네. 내년에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수급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높다 이렇게 진단이 네.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좀 던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시장을 봤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 네.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주요 시중은행의 상단이 지금 7% 턱밑까지 지금 올라 있습니다. 네. 더 오를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단은 더 오를 가능성은 경제 상황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뭐 다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하느니 동결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채권 상황이나 환율 상황이 지금 아직 시작이잖아요. 동결한 상태에서 네. 제가 볼 때 한 2, 3주 안에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또 뭐 채권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볼 땐 당연히 시장 금리가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지해 나가겠죠. 중요한 건 내릴 일은 없다는 거죠. 내릴 이게 이제 일은 팩트고요. 아까 저 원장님 말씀 주신 중에 이제 내년 집값에 대해서 조금 저 전망을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조금 충원하고 네. 싶은데요. 우리가 2011년, 12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2,000, 13,000이었습니다. 네.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 저는 맞다고 보냐면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고 소득이 늘고 경제 전망이 좋고 집값에 대한 수요 부담 가능한 선의 집값 수준에다가 유효소가 있을 때 네. 물량이 적으면 당연히 올라요. 근데 2010년, 11년대 어땠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물량이 적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금리를 갖다가 5%에서 2%까지 내렸어요. 그래도 사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2년 뒤에 경제가 나아진다라면 그렇게 맞을 수 있는데 네. 2년 뒤 내년의 경제가 상태가 여전히 안 좋다라면 물량 28,000원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역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두 가지를 같이 보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절이 있었어요. 2018년, 19년대. 그때 집값 올랐어요. 네. 왜?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네. 그런 걸 같이 봤으면 좋겠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 50년 만기 주담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중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잘하셨다고 보고 네. 다시 한번 뭐 무주택자들한테 집 마련하는 정책을 쓰는 건 좋은데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좀 자제하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게 제일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50년 그렇죠. 만기 주담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네. 지금 당국이 제동을 네. 걸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미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걸었죠. 네, 오늘도 지금 걸었습니다. 저기 네, 경남은행하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단키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다른 은행들도 34세 네, 이하로 네. 그러니까 연령 제한을 주는 건데 저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50년 만기 초장기 대출을 주는 거는 그건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은 집이 꼭 필요한 실수죠. 젊은 층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좋았는데 타이밍상 지금 이럴 때 이게 좀 너무 좀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닌가. 조금 천천히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도 정부에 이번에 하나 좀 정책 제언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한 60, 70조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줄 게 아니라 정책 자금을 이걸 한 100조 정도 또는 150조 정도 늘려서 여기에서 대출을 해준다면 이 가계부채 증가 문제나 네. 연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장기 저리 대출 제도를 시행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젊은이들이 집을 산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서울은 한 교수님이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집값에 주는 영향을 요인을 보면 금리가 지금은 가장 강력하지만 정책도 있고 수급도 있고
또 실물 경기도 있고 심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환율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내년 후내년 이 자료만 서울시 발표를 근거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인허가 물량도 줄어드는 건 아시잖아요. 거의 40~50% 급감이에요.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4~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걸 예고하는 선행 지표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지금 착공 지표, 분양 물량마저도 동시에 줄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2~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30~40%에서 40~50%. 특히 서울이 좀 걱정되는 게 다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면 서울 걱정하거든요. 이 지금 재건축이 빨라지는 것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제도인데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택 멸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주택 재고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이런 것들도 좀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꺼번에 뭐 강남이든 여의도든 목동이든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한꺼번에 이주를 한다면 거기 세입자가 70%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서울시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인허가 물량이 지금 또 순살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공공도 줄어들죠. 지금 또 분양이 애매하니까 민간에서도 지금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한 3~4년 이후에 공급 부족 문제가 집값 급등과 전세값 급등, 그러니까 주택시장 불안으로 나타날 여지는 크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가계대출 관련해서 연착륙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사실 그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복지니까 정치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되는데 역대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정치랑 꼭 연결되잖아요. 특히 총선이 이제 4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택 가격이 올라서도 안 되고 너무 내려서도 안 되고 이걸 유지하고 싶은 게 이제 정부 당국도 그쪽에 이제 입장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아마 공공분양 물량이 아마 제가 볼 땐 10월부터 1월, 2월 내년 1월, 2월 사이에 전 정부에서 택지를 많이 준비해 놨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뭐 한 해 30만 원도 분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시장 영향을 생각해서 지금 줄여서 하고 있어요. 50만 원 청년 뭐 역세권 주택 얘기했잖아요. 그럼 1년 단위라면 1년에 10만 원인데 지금 올해 1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9만 원을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현재 매물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효 수요나 잠재 수요가 지금 공급할 게 없다라고 그러면 기존 주택에 쳐다볼 텐데 공급 분양 물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가격이 싸지지 않는 한은 조금 소요될 것이고 공급 분양을 기다릴 텐데 그럼 그게 3040이다. 그러면 우리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3040이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드잖아요. 지금 선거에 있어서.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3040을 위한 주택 정책을 던질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 또 최근에 뭐 수방사 부지도 뭐 하고 있잖아요. 서울 시내도 이런 것들이 아마 연말에서 내년 연초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그때 가서 또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땐 정부의 목적은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 같고 다만 시장에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좀 더 빨리 조정이 되길 바라시는 거고 다만 이게 지연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수렴하잖아요. 시간의 차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균형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진행될 것 같다. 너무 확언할 필요도 없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 연말하고 연초에 정부의 어떤 정책을 보면서 시장에 대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분양 시장 지금 열기 뜨겁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뜨거울 수밖에 없죠. 지금 3040 분들의 그 어떤 패러다임이라 그럴까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내 집 마련과 투자가 같이 있다라면 투자 개념이 기본적으로 내포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50년 만기도 왜 갑자기 늘었냐? 50년 동안 내가 그거 갚을 거 아니거든요. 일단 샀다가 집값 오르면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웅 물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걸 알고 이게 내 집 마련에 좋은 뜻으로 던진 건데 이게 투자 투기의 매개체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녹아드니까 시장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큰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의 어떤 힘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제가 이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젊은 저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내 친구가 어디 미분양이 있는데 대출되니까 50년 만기 그걸로 해가지고 팔면 되니까요. 차익을 남기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도에도 거의 비슷했어요. 정책이 다 나오고 분양이 흥행을 했습니다. 흥행을 할 때 모습도 똑같아요. 양도세 감면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2011년, 12년도에 서울 수도권에 데이터가 있어요. 마이너스 P가 60%입니다. 신규 아파트인데. 그래서 11년, 12년도 그래서 가격이 더 하방 압력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 분양 흥행도 지금은 다 아니면 자기가 살면 되잖아요. 차익이 없다라면 살면 된다는 마음까지 가지니까 청약을 흥행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상태에서 2년 뒤에 투자의 마인드로 들어간 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지금 되잖아요. 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2년 동안 10억짜리 집이면 한 4, 5천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이자만. 그런데 1억이 오르면 수익률이 200%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청약 수요가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세대원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청약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무주택자를 위해서 정부가 만드는 제도고 무주택 한 세대가 하는 것인데 이걸 이번 정부에서 세대원으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4식구가 있으면 19살 이상인 사람이 4식구가 있다. 대학생 둘에다가 엄마 아빠다. 넷이 다 집을 분양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했다가 목적이 뭘까요? 넷이 다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차익을 노릴 목적이잖아요. 이런 청약 어떤 수요가 가수요가 좀 지금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흥행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2년 뒤의 모습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예전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마이너스 P가. 여기서 저도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저가 급매물을 노리거나 경공매를 겨냥하거나 청약을 통한 전략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텐데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마다 좀 다르죠. 저도 이제 한 교수님과 같이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는 추석 이후는 좀 안정적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우선 높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상반기에 급등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상반기에 급등하면 하반기도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상식처럼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주식도 좀 오르면 더 오를 거다 갔더니 그때 추격 매수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주택도 비슷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굉장히 복잡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에 급등했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일단 아까 지금 50년 만기 그러니까 금융 정책도 좀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일단 급매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시장은 하나는 분양 시장이고 하나는 경공매 시장이에요. 저가 금매물 시장은 이제 소진이 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시장을 접근해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제 교수님하고 말씀에 같이 맥을 같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분양가가 어쨌든 자재값하고 금리하고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인 지금 거죠. 오늘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거래가보다는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보면 기존의 아파트보다 20% 내지 30% 이걸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좀 비싼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 방법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규 분양 시장은 앞으로 좀 이렇게 화랑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를 통한 내 집 마련 전략은 유효하다. 정부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금융대출 규제를 문턱을 높이기보다는 지원해주는 정책이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워낙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그리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